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 코넬 올리치의 옆방의 시체입니다. 코넬 올리치는 윌리엄 아이리시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환상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추리소설가로 오늘 읽어드릴 옆방의 시체는 1944년에 발표된 그의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옆방의 시체 시작하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물었다. 하란 부인은 다급히 몸의 방향을 바꾸고 빈 깡통을 뒤로 숨겼다. 남편이 조간신문 위로 넘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서 농축 우유 깡통이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뒹굴뒹굴 굴렀다. 재빨리 집어들었으나 이미 남편이 보고 말았다. 어젯밤에도 우유를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과격한 사람이다. 가능하면 알고 싶지 않았으나 가게까지 달려가서 우유를 사올 시간이 없었다. 농축 우유를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지난 2주일 동안 벌써 5번이나 도둑을 맞았단 말이야? 남편은 신문을 돌돌 말아 테이블 다리를 내려쳤다. 화가 갑자기 솟구친 듯 파우더를 바른 하얀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이 아파트 사람이 틀림없어. 12시 이후는 현관문을 잠그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한바탕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러웠다. 내 손으로 잡아야겠어. 우유 배달원에게도 말했고 관리인에게도 말했지만 손 쓸 수가 없나 봐요. 하란 부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깡통 뚜껑에 구멍을 내고 남편의 컵에다 따르려고 했다. 하란은 그것까지도 불쾌한 듯이 컵을 밀어내고 일어섰다. 손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야. 내가 그만두게 하지. 다시 이빨을 간다. 멀리서 교회 통근 열차의 기적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누군지 모르지만 잡기만 하면. 그는 화를 참으며 모자를 움켜 잡더니 문으로 달려갔다. 문이 거칠게 닫히자 하란 부인은 뜨끔했던 가슴을 달래며 고개를 저었다. 오후 6시가 되어 남편이 돌아와 갈색 종이 봉투를 부엌의 선반에 놓았다. 들여다보니 우유가 한 병 있었다. 사오지 않아도 됐는데 오후에 식료품 가게에서 한 병 샀어요. 우리가 먹을 게 아니야. 미끼라고.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11시 목욕 가운에 슬리퍼 차림의 하란 부인은 남편이 우유병을 복도로 들고 가서 문 앞에 놓는 것을 봤다. 그는 복도의 좌우를 살피고 나더니 쭈그리고 앉아서 우유병 목에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문틀 위에 무엇인가를 연결시키더니 문을 닫았다. 뭐예요? 하란 부인은 불안한 듯이 물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거기엔 단단한 실이 감겨 있었다. 손가락 피부에는 그 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나 병과 이어진 실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 실은 손가락에서 문 밑으로까지 뻗어 우유병 목에 이어져 있었다. 복수를 다짐이라도 하듯이
하란이 거칠게 말했다. 알겠어? 이렇게 해두면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밖은 어두컴컴하니까. 우유병을 들면 이 실이 내 손가락에 파고들지. 조금만 당기면 잠을 깰 테니까 뛰어나가기만 하면.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부인은 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었다. 그녀는 역시 우유 도둑에 관해서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을 하고 새삼 후회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문 바깥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고작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웃들이 몰려들고 그는 실을 거실에서 침실로 늘어뜨리고서 침대에 누워 실을 감은 손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잤다. 그녀는 불을 끈 후 시끄러운 소동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실을 끊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위를 들고 어둠 속에서 실을 찾으려고 이쪽 저쪽 손으로 더듬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실을 자른다면 내일 아침이 되어 그 사실을 안 남편에 의해 무사히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냉정한 하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 실이 얽히고 말겠어. 그것으로 그녀의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 그녀는 가위를 놓고 침대로 갔다. 그 실은 다이너마이트로 이어지는 도화선처럼 그대로 남았다. 날이 밝았을 때 실은 그대로 있었고 문 밖의 우유는 하나가 아니라 2병이었다. 한 병은 오늘 배달된 것, 또 다른 한 병은 미끼였다. 하란 부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틀 밤 계속 우유를 가져간다면 범인도 상당히 우둔한 편이다.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사흘에 한 번씩 당하고 있었다. 다시 당할 때까지는 하란의 흥분도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하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상대방이 바로 그날 훔쳐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화염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어떻게든지 속이 후련하도록 보복을 하고 싶었다. 시내로 가는 기차 속에서도 생각은 오로지 그것뿐이었다. 회사에서도 일은 제쳐놓고 그것만을 생각했다. 머리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문제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드디어 다음날 오전 4시경 실의 장치가 효력을 발휘했다. 잠들어 있는데 실이 당겨졌다. 아내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무엇이 자신의 잠을 깨웠는지 곧 알아차리고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문 쪽으로 서둘러 다가갔다. 좋아, 완벽하군. 이 이상의 기회는 얻을 수 없다. 범행 현장을 잡게 된 것이다. 사나이는 우유병을 겨드랑이에 끼고 멍청이 서서 열리는 문을 원망스러운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실이 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무리도 아니었다. 실의 한쪽 끝은 병에 묶여 있어서 본인은 전혀 그 반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행인 것은 상대방은 하란이 무리하지 않고도 해치울 수 있을 만큼 만만한 놈이었다. 물론 상대방이 완력 면에서 우세하다고 해도 자신이 결코 물러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36시간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었고 그에게 다른 어떤 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육체적인 두려움이라는 단점만은 없었다. 그는 잠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 사나이의 신경을 긁어주기로 했다.
멋있는 솜씨군. 그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상대방은 위축되어 겁먹은 눈을 하란에게서 떼지 않고 주저앉으며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우유병을 아래에 내려놨다. 바지에 셔츠만 걸친 훌쩍하고 여위인 사나이로선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가슴털이 꼬불꼬불하게 내다 보인다. 논리적이지 못한 변명이 시작되었다. 전 정말 돈이 없어서 의사에게 지불하랴 일자리도 없고 이게 아무래도 필요했습니다. 몸에 병이 나서. 그것은 약과야. 지금부터 당할 일에 비하면. 하라는 목소리에 도끼를 품고 말했다.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우유값을 10배로 배상하겠다고 사정해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울분을 터뜨려야만 했다. 하라는 그런 사나이였다. 그는 상대방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한마디 심한 욕지거리를 퍼붓고 나서 팔을 포안 던지기 선수처럼 내밀었다. 하란의 주먹은 그보다 가벼운 상대방의 입에 장렬했다. 사나이는 종이에 그려놓은 인형처럼 팍싹 쓰러지더니 납작하게 뻗어버렸다. 인기척이 없는 복도에 넘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사나이는 일어나지 못한 채 겨우 숨이 붙어있는 듯한 움직임만을 보였다. 흐려져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입의 존재를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손을 맥없이 가져갔다. 그 작은 동작이 사나운 소 앞에 붉은 천으로 변했다. 하라는 코를 킹킹거리며 사나이에게 덤벼들었다.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사나이의 머리털을 잡았다. 다시 머리를 끌어올려 판자가 깔린 바닥에 내리쳤다.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꺼지자 다시 사물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사나이는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두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망가진 것만 같았다. 하라는 바닥에 손을 짚고 살해한 사냥감에서 떨어지는 야수처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자업자득이야. 신음하듯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는 상대방을 내키지 않는 듯 흔들며 말했다. 우유는 가져가. 다음부터는 그냥 달라고 해. 그는 원숭이처럼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이봐. 다시 한번 손을 대고 흔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밤새 이런 곳에서 잘 셈인가? 우유는 주겠다는데. 흔들던 손이 사나이의 심장 위에서 멎었다. 손은 천천히 떨어졌다. 하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입술을 와들와들 떨면서 숨을 깊숙이 들이마셨다. 숨은 가슴 깊숙이 내려가도 서늘하고 차기만 했다. 죽었잖아. 목신 소리로 중얼거리던 자신의 말에 소스라치듯 놀라 일어섰다. 그는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방금 자신이 나왔던 입구 쪽으로 물러섰다. 벽 가까이에 선 채 조용히 뻗어있는 사나이로부터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막연 하나마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등으로 문을 찾아내어 두세 걸음 들어가다가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쓰러진 사나이를 이대로 문 앞에 방치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누구의 소행인지 금방 알아버릴 것이다. 어떻게든지 숨겨야 했다. 어두운 실내를 순간적으로
돌아봤다. 아내의 편안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깊은 정적 속에서 분명히 들렸다. 잠이 깨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번 복도로 나와서 좌우를 살펴봤다. 문을 활짝 열었는데도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문을 닫고 있는 다른 방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닫혀있지 않은 문이 하나 있었다. 옆방의 문이다. 손가락 두께만큼 열려있고 안쪽 흰 테두리가 가는 선이 보인다. 순간 하라는 전신이 얼어붙었으나 곧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우유 도둑이 나온 곳이 아닌가. 그렇다. 틀림없다. 거기로 돌아가려는데 하란이 나와서 잡은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문이 목표였던 것이다. 그 저편에서 복도가 직각으로 꺾어지고 꺾어진 그쪽에는 또 방이 있는데 사나이의 방은 저기가 틀림없을 것이다. 복도에 살며시 걸어 나온 이 사나이 이외에 대체 누가 새벽 4시에 문을 열어놓는단 말인가. 사실 이럴 때는 아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나이는 과연 이곳에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어느 방에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옆집이나 이웃에 관심이 없었고 누가 누구인지 분간도 못하는 처지였다. 하물며 누가 어느 방에 사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방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깨워 죽은 사람을 보일 수는 없다. 아내의 입에서 비명이라도 나온다면 만사는 끝이다. 주저하는 사이에 목전의 위험이 그로 하여금 결심을 서두르게 했다. 어딘가 건물의 내부에서 부웅하고 희미한 진동 소리가 났다. 동시에 자동 엘리베이터 도어 옆에 붙은 유리판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다. 그는 쓰러진 사나이에게 달려가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문 쪽으로 서둘러 끌고 갔다. 두 다리가 벌어진 채 구두의 뒷굽이 판자 오래 사이를 넘을 때마다 바퀴가 레인의 이음새를 통과할 때처럼 소리를 냈다. 느린 엘리베이터지만 그의 동작보다는 빨랐다. 사나이를 문까지 끌고 왔을 때 엘리베이터 도어의 삼각형 창에 도착을 알리는 노란불이 켜졌다. 궁지에 몰린 사람일수록 오히려 대담해지는 것처럼 그는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쓰러져 있는 사나이의 몸을 지켜보듯 허리를 굽혔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으면 자신도 현장을 살펴보는 것처럼 동작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서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지나가고 삼각창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쉬하며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숨을 내쉬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찰칵하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내면서 빗장이 완전히 벗겨졌다. 울렁거리는 가슴을 달래면서 귀를 기울였다. 우유 같은 것을 훔치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우글우글 할지도 모른다. 하라는 잔인한 생각을 해본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놓고 나오자 아침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마를 맞대고 생각하라지. 문틀을 넘어설 때 발꿈치가 쿵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사나이를 눕혀놓고 신경을 곤두세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도의 오렌지색 조명에 그의 그림자가 큼직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실내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너무나 순조롭게 모든 일이 끝나서 마치 거짓말 같았다. 그는 어둠을 노려보며 조금이라도 위험한 조짐이 있으면 도망칠 자세로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벽으로 둘러싸인 홀을 지나자 새벽달이 창에서 새어들어 이 방에는 남자 이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은 하나뿐이며 서랍장처럼 만들어진 벽의 선반에 의지하여 접었다 폈다 하는 침대가 붙어 있는데 비어 있었다. 잘 됐어. 아무도 당장 눈치를 채지 못하겠지. 사나이를 침대에 얹고 발소리를 죽여 방을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기왕이면 발견하기 어렵게 해둔 것이 좋겠어. 이래서는 처음에 방을 엿본 사람에게 당장 발각되고 말 것이다. 그는 시체가 놓여있는 시트를 끌어당겨 수의처럼 위에서 덮어 씌웠다. 양쪽을 다독거리니 시체를 감싸는 꼴이 되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손을 댔다. 좀처럼 들어올릴 수가 없었으나 일단 어느 정도 침대가 들리게 되자 다음은 침대의 메커니즘 그 자체가 도와주었다. 침대는 혼자서 위쪽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꽈당 하고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는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제대로 침대를 세우긴 했으나 침대가 고정되지 않았다. 침대와 벽 사이 방해물 때문에 몇 번을 해도 밀려 나왔다. 원래 침대를 수납하는 서랍장 문을 닫아야만 제대로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인가가 움직여 침대 저편 쪽에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할 필요도 없다. 침대를 한쪽 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서랍장 문을 잡았다. 받치고 있는 손을 뗄 때마다 침대는 미끄러져 나와서 문 닫는 것을 방해했다. 6번째에서야 겨우 침대가 정지했으므로 재빨리 문을 닫고 막아버렸다. 그것으로 완전히 수습되었다. 이젠 됐다. 여기에다 열쇠가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열쇠를 채우고 뽑아 어딘가에 버리면 그만이다.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으로 24시간, 48시간, 아니 일주일 동안 방값에 집을 기한이 지나 집주인이 찾아올 때까지는 무사할 것이다. 그동안에 신속하게 주소를 바꿔 짐을 들고 도망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위험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누가 시체가 있는 옆방에 살려고 할 것인가? 어떻게 되었건 그의 짓이라고 아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았다. 현장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것만은 확신할 수가 있다. 실내를 둘러보고 복도에 나가 문을 닫았다. 자물쇠가 걸린다. 이제 밖에서는 관리인의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고는 열 수 없다. 현장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부른 우유병을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몸을 굽혀 복도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다. 25센트 동전 크기의 핏자국이 2개 있을 뿐이었다. 사나이를 안아 올리기 전에 양쪽 귀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자신의 파자마 저고리를 보니 핏자국이 2곳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다. 욕실로 들어가 파자마를 벗고 한쪽을 더운 물에 적신 다음 그것을 들고 살며시 복도로 돌아왔다. 매끈한 바닥의 핏자국은 한번 문지르자 흔적조차 없어졌다. 서둘러 복도를 걸어가서 문을 열자 거기는 열기가 물씬 오르는 쓰레기 투입구가 붙어 있었다. 파자마를 뭉쳐 투입구의 뚜껑을 끌어내고 우편함에 던져 넣듯이 던졌다. 바지도 벗어서 밀어 넣었다. 이것으로
아래 위가 다른 파자마를 입었다가 의심을 받을 걱정도 없어졌다. 그런 파자마가 있기는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슈트에서 섬유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다. 마침 지하 소각로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까지 그것이 지하에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불안도 없어졌다. 이게 바로 신속 서비스다. 알몸으로 방에 돌아왔다.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쓴 탓으로 그런 꼴로 있는 것이 남의 눈에 띄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다. 보지 않았는데 어때? 문을 닫고 다른 파자마를 입었다. 태평하게 자고 있는 아내 옆에 살며시 파고들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왠지 우울해졌다. 가슴이 떨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밤은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입고 산책을 나섰다.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럭저럭 5시, 이미 어느 술집이나 닫은 지가 오래되었을 것이다. 런치 카운터의 커피로 참아야 했다. 2-3번 입으로 가져가다가 결국은 웨이터를 불렀다. 블랙으로 주게. 밀크는 빼고. 그것을 목에 거침없이 털어넣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왔고 그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하란 부인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사 같은 거 해서 뭐해. 먹고 싶지 않아. 이봐, 그 우유병 치워버려. 그는 초조한 듯이 말했다. 점심시간에 시내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사할 수속을 밟아놓았다. 그날 밤 귀가해서 아내에게 선언했다. 짐을 싸. 내일 아침에 여길 떠날 거야.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계약이 있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불평을 냈다. 그는 고함부터 질렀다. 계약이고 뭐고가 어딨어. 이제 이런 데서 사는 건 지긋지긋해. 오늘 밤만 자고 떠날 거야. 그때 그는 거실에 있었으나 그의 눈은 옆집과 붙어있는 벽에 가 있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한밤중에 불길한 꿈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 꿈에서보다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과 마주치게 되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달은 지난 밤보다 더욱 밝아 그 칸막이의 벽을 야광 페인트라도 칠한 듯이 환하게 비추었다. 그런데 벽 한가운데에 희미하지만 으스스한 그림자가 저편에서 X선이라도 투시한 것처럼 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침대가 있는 부분이었다. 단단하고 가늘게 보이는 그림자지만 손발이 있고 머리까지 붙어 있었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손으로 막아 간신히 참았다. 샤워기 아래에 서 있는 것처럼 전신이 땀에 흠뻑 젖었다. 간신히 벽에서 눈을 떼고 몸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자 기묘한 모양을 한 전기 스탠드가 달빛을 차단하는 위치에서 벽에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창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잠자리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도 커피를 블랙으로 마셨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퇴근 시간 직전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간 집에서 걸고 있나? 아니요. 그게 짐을 옮기지 못하게 해요. 부동산 중개인과 크게 싸웠어요. 에드, 참고 눌러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가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월급을 차압해서 2년분의 집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양쪽을 임대할 여유도 없고 일이 잘못되면 회사에서 면직을 당할 것만 같아요. 그런 걸 관대하게 봐줄 회사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정당한 불편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겠지만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내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견딜만 하잖아요. 견딜만 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나 아내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순 없는 노릇이다. 절대절명이다. 무리하게 이사를 하면 직장을 잃게 되고 가난이 기다리고 있다. 설사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도 그쪽에 급료가 차압을 당하고 만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남의 주의를 끄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에 돌아가니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와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이유가 뭔지 물었으나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럴듯한 불평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와서 우유 도둑 사건을 들고 나와서 따진다는 것도 속이 캥기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그는 화가 치밀었다. 이유 같은 걸 당신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 이제 이런 곳이 싫으니까 그냥 싫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이것이 전술적인 실패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그 말이 후에 불씨를 남게 할지도 모르고 당장 중개인에게 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계약분의 잔액을 지불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나가셔도 좋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짐을 옮겨 가신다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중개인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라는 상대방이 나간 후에 6발의 예포를 울리듯 문을 닫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렇게까지 할 법적 권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쪽도 무리를 하며 확인해 볼 입장이 아니었다. 경찰 따위는 질색이었다. 자신의 실수로 큰 소동이 벌어진 지금 이사를 해도 못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한 주소를 찾아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고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장 먼저 단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전했다는 보람이 없어진다. 이제 2가지 위험 중에서 보다 작은 위험은 이사하지 않고 남아있는 쪽이다. 최소한 얌전하게 살아가다가 진짜 소동이 일어날 무렵 이사 소동이 잊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억지로 이사가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위험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다. 어떻게 버텨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끝까지 잘 버텨야 한다. 그는 밖으로 나가 라이 위스키를 한 병 사고 아내에게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은 밤에 다시 그 벽에 X선 사진과 같은 환각을 보지 않기 위한 준비였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병은 비어 있었다. 아직도 말짱한 정신이었으나 그래도 하룻밤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동안 저절로 그쪽을 보고 말았다. 스스로 자제하려 했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은 잠겨 있었다. 벌써 이틀 낮과 이틀 밤이 지났다. 그는 생각했다. 지나친 신경 과민만은 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발각되어 그 이유를 추궁당하기라도 하면 곤란해진다. 그 이틀 낮과 이틀 밤 사이에 그는 몰라볼 만큼 변했다.
피부의 윤기가 사라지고 체중이 시간마다 줄었다. 눈 아래로 파인 듯이 푹 들어가고 식욕마저 사라져버렸다. 길에서 차의 클렉슨 소리를 들으면 끈을 매지 않은 신이 벗겨지는 것처럼 펄쩍 뛰어올랐고 회사 일도 엉망이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지만 그 양도 늘려야 했다. 그러는 동안에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실토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 그녀도 남편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사에게 가보는 것이 어때요 하고 한두 번 권하기까지 했다. 그 말에는 호통을 치며 입을 다물게 했다. 사흘째가 되는 날, 그달의 31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 글라스를 옆에 놓고 창백한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움푹 파인 눈으로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코를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감기인가? 그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쉬어 빠진 듯한 냄새. 아침부터 계속 났지만 어쩐지 이 방에 오면 가장 시끄러워.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을 마시고 다시 따르는 손 안에서 술잔이 몹시 떨렸다. 일어서서 창문을 활짝 열었다.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두 잔째를 비우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담배를 붙여 처음에 독한 담배 냄새를 일부러 그녀의 얼굴에다 뿜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태연을 가장하며 그가 말했다. 그러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악의 없이 말했다. 어떻게 되었나 봐. 이 냄새를 모르다니. 점점 심해진다고요. 이 건물 배수관 어딘가가 고장이 났나 봐요. 하지만 하라는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차피 곧 발각될 거야. 머지않았어. 내일은 초하루 방값을 받으러 온다. 그때가 마지막이 되겠지. 어차피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태가 끝난다면 무엇이든지 좋다. 이 무서운 불안 이해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다. 이제 더 이상 견딜 것 같지 않다. 의심하고 싶으면 의심해.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유능한 변호사라면 한쪽 손을 뒤에 매달아도 무죄를 얻어내겠지. 그러나 그런 생각에서 깨어나 아내가 내선 전화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가를 알아버린 순간 곧 생각이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허세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뭘 하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려고요. 여기에 와서 그만두지 못해? 그는 격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야수에게 물리기라도 한 듯이 황급히 수화기에서 손을 떼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 순간 최초의 불평이 자신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걸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불평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 자신들이 죽음의 방에서 가장 가깝다. 훨씬 떨어진 방에서도 불평이 들어오는데 옆방이 깨닫지 못했다면 또 하나의 불리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좋아. 알리고 싶으면 알리라고. 아까의 말이 취소했다. 아니, 됐어요. 당신이 내키지 않는다면. 이미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가 겁을 준 것이다. 그녀는 전화기에서 떨어졌다. 서먹서먹한 침묵을 깨기 위해서
그는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가장 털어놓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무엇인가 심술궂은 악마에게라도 홀린 듯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왔다. 틀림없이 옆집일 테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절망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옆집은 한 달 가까이나 비어 있는데요. 거실의 시계가 공허한 바늘 소리를 내고 있었다. 8, 9, 10. 똑딱똑딱. 마치 확성기에 연결되어 있는 듯이 거세게 귀를 두드린다. 무척 큰 소리다. 이래서야 생각도 할 수가 없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지. 1시간이나 지났을 무렵 그는 나직이 말했다. 그래요. 모르고 계셨어요? 하긴 당신은 이웃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언더셔츠 차림이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다른 방으로 끌고 간 셈이군. 하라는 생각했다. 빈 방이었다는 것이 다행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거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수께끼는 깊어만 갔다.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가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게다가 사나이는 그곳으로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 어디에 누구일까? 독신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쯤 실종된 것을 알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을 것이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실종 신고를 했을지도 모른다. 라디오를 계속 듣고 있지만 아직 그런 보도는 없다. 설사 다른 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주인을 기다리며 잠겨있는 문은 이미 복도에서 주의를 끌었을 것이다. 사나이가 어디서 왔는가는 아무래도 좋다. 문제는 지금 있는 곳이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되어도 결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그렇다면 고통은 무기한 연기되어 버린다. 입주 희망자가 방에 안내되어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는. 그는 소리내어 신음하면서 다음 환자는 직접 병으로 나팔을 불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이미 심신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 밤마다의 폭주, 끊임없는 정신적 긴장, 거기에다 식사를 통 못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우적거리며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미 걸레나 다름없었다. 하란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치를 보였다.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 모습을 보면. 그러나 가야만 한다. 어떻게 되었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 어젯밤에 꼭 닫아두었던 거실 문을 열었다. 너무나 강렬한 악취가 머리를 때렸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드는 그 시큼하게 썩어가는 악취 속에서 무릎이 떨려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단지 가슴이 답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한 짓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몸으로서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목에다 손을 대고 구토증을 참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아내가 등 뒤에 와서 잠시 동안 한 손으로 받쳐준 덕택에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물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모자를 움켜잡고 공포에 쫓기듯이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복도를 지날 때 고개가 저절로 그 문으로 돌아갔다. 이미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번엔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순간적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관리인이 거기에 있었다. 관리인은 방값의 영수증 철을 들고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것이다. 하라는 이미 36시간 동안 생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기가 범한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워 얼굴이 창백해진 것은 충분히 은폐할 수가 있었다. 관리인은 그의 고개가 돌아간 것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 당신도 그게 못마땅한 모양이군요. 2층 사람들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를 하려고. 복도가 하란의 주위에서 원형 파노라마처럼 돌기 시작했다. 관리인의 손이 그의 팔꿈치를 잡고 받쳐주었다. 이젠 현기증이 날 정도군요. 하수도나 가스나 뭐 그런 것이겠죠. 마스터키를 집어넣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군요. 하라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침착함은 있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나요, 그때는? 관리인은 말을 계속했다. 거기에 대답할 만큼의 냉정함은 이미 없었다. 이제 와서 새삼 어떻다는 거지. 이미 승부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그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벌어보려고 필사적이었다. 어색한 평정을 가장하며 말했다. 반값 말인데 지금 갖고 있어. 지불하는 게 좋겠군. 지금부터 나가야 하니까. 그리고는 $50를 지불했다. 3번 세어보고 일부러 한 장을 떨어뜨려 시간을 끌며 집었다. 그러나 마스터키는 아직도 관리인의 손에 있었다. 관리인은 벽에 영수증을 대고 기입한 후 하란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옥으로 통하는 그 화근이 될 문 쪽으로. 하라는 생각했다. 지금은 옆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저기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야. 놈이 발견하겠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저지해야지. 다른 행동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되지. 놈은 조금 전에 내가 그 문을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어. 내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것이다. 이제 속임수로 돌파해 나갈 수는 없어. 놈을 안에서 죽여버려야지. 이 두 손으로. 그는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몽유병자와도 같은 걸음걸이로 천천히 관리인의 뒤를 따라갔다. 마스터키가 찰칵 소리를 내자 관리인은 문을 열었다. 실내에서 빛이 어두컴컴한 복도로 흘러나왔다. 관리인의 모습이 가려졌다. 하라는 뒤에서 몸을 꼬부리며 들어가 안으로 열리는 문 뒤에 숨어 문을 반쯤 닫았다. 그때 하라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어쩐지 자신의 방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았다. 거리보다도 좋았다. 며칠이나 갇혀 있어 먼지가 썩은 공기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당연히 감돌아야 할 냄새가 없었다. 어차피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몇 걸음 앞에서 관리인이 말했다. 하라는 침대 선반의 모퉁이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것을 열 때까지야. 열기만 하면 생명은 없어. 관리인은 욕실로 들어갔다.
나무로 된 발판을 움직여 보더니 세면대의 마개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일대를 코로 막고 다니더니 설거지통이나 가스레인지를 조사했다. 여기에서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며 나왔다.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하란도 알 수가 없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 편에 있는 매트리스와 침구가 바리케이드가 되어 서랍장을 밀봉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냄새는 이쪽 실내로는 새어나오지 못하고 저편의 얄팍한 다공질의 벽에서 방으로 스며들어 방에서 복도로 흘러나간 것이다. 관리인의 시선이 앞쪽을 살펴보다가 침대가 붙어있는 서랍장 쪽에서 정지했다. 이 침대 안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하라는 겁에 질려 있었으나 이번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네 놈도 이제 목숨을 잃은 거야. 이것이 입 밖에 내지 않은 그의 말이었다. 지금이다. 간다. 구둣발 뒤축으로 바닥을 딛고 뛰쳐나가기 위해 약간 등을 굽혔다. 관리인이 앞으로 나섰다. 하란도 그 뒤쪽 발을 내디뎠다. 관리인이 서랍장 문 손잡이로 손을 뻗어 손잡이를 틀려고 했다. 이때였다. 입구 통로에 있는 내선 전화가 화난 말벌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하라는 한 차례 발꿈치를 들었다가 다시 급히 내리고 말았다. 나한테 온 거겠지. 여기에 온다고 말해뒀으니까. 관리인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받았다. 오케이 모리, 곧 가지. 그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연 채 나가서 열쇠를 채우고 싶다는 표정으로 하란에게 말했다. 이쪽 방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다시 한번 악취가 두 사람 옆에서 소용돌이를 쳤다. 두 사람은 같이 엘리베이터로 내려갔다. 무엇인가가 아마 이성일 것이다. 하란 속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지긋지긋해. 그는 신음했다. 시내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나서야 마비되었던 땅구멍에서 땀이 솟아났다. 모든 것이 흐려 보이고 멍청이가 되어가는 듯했다. 그는 저녁 때 귀가했다. 복도의 어두운 호박색 조명 이외에 죽음의 출입구에서 밝은 노란 빛이 부채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났다. 문의 바깥 벽에 라디오의 캐비닛, 플로어 스탠드, 엇갈리게 포개놓은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더럽혀진 청색 점퍼를 입은 운송업자가 나와서 의자를 가볍게 한쪽 손으로 들고 자신이 앞장서서 신나게 옮겨가고 있었다. 하라는 자신의 문에 매달리다시피 간신히 기댔다.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무작정 문을 긁어댔다. 충격이 심해서 설사 꺼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열지 못했을 것이다. 하란 부인은 남편을 맞으면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음이 들뜬 상태라 남편의 표정이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입을 열었다. 옆집에 이사 왔어요. 호감이 가는 젊은 부부예요. 조금 전 이삿짐이 들어오고 그는 선반의 병을 더듬어 찾았으나 글라스를 한 개 떨어뜨려 깨고 말았다.
그렇다면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거야. 아직도 침대는 내려가지 않은 거야. 그 상념은 어수선한 머릿속에서 악마의 리듬처럼 맴돌기만 했다. 그는 병 주둥아리에서 흘러들어오는 위스키의 양에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목소리가 나올 만한 여유가 생기자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그 냄새는 어떡하고 그대로 방을 빌렸단 말인가? 틀림없이 다급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관리인은 먼저 부인에게 방치 스프레이를 뿌리게 해놓고 안내해 왔어요. 빌리는 사람이 사인만 해버리면 다음은 알게 뭐냐는 듯이. 아주 더러운 방법이었어요. 내가 보기엔. 또 한 가지 따질 것이 있었다. 이삿짐은 모두 봤을 테지. 침대는 자신들이 가지고 왔나?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그의 머리는 이성을 빼앗는 공포에 반맹목적으로 변해버려 이미 사물을 올바르게 포착할 수가 없었다. 발각 자체는 반드시 치명적인 것이 아닌데도 자신과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여부를 따져볼 이성마저 이른 듯했다. 양쪽이 뒤엉켜 구별조차 못하고 있는 듯했다. 발각을 막아야 한다. 발각 전에 손을 써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그를 좀먹고 있는 그 자신의 죄책감이 일의 진상을 하나에서 10가지 한시라도 묻어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는 것이다. 병을 나팔 부는 자세로 천천히 바깥문으로 돌아와 몸을 옆으로 하고 귀를 바싹 댔다. 그럼 돌아갑니다. 운송업자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혔다. 문을 열고 밖을 엿봤다. 이미 가구는 모두 방으로 옮겨지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관리인의 부인이 뿌린 소독제의 냄새가 그 악취와 싸우고는 있었으나 아직 그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알고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살며시 복도에 나가보니 이야기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시체가 숨겨진 방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안주하려는 참이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좀 더 저쪽으로. 밤에 거기에 침대가 내려오잖아요. 아, 생각났다. 오늘 거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꼭 끼어있는 모양이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해놓고는 잊어버렸나 봐요. 하라는 자기 자신이 파멸의 길로 끌려 들어가기라도 하듯이 복도의 벽에 옆으로 달라붙어 조금씩 다가갔다. 그를 다가서게 하는 쿵쿵거리는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심장이었다. 맨손으로 나무를 두들기는 소리가 앞쪽 벽 사이 그리고 노란빛의 틈바구니에서 들려왔다. 이어서 육중한 메아리가 두세 번 들려왔다. 구둣발로 차는 소리다. 잠겨 있나요? 손잡이를 돌리니까 쇠가 돌아가는 게 보여. 뭔가가 박혀 있어서 움직이지 않은 모양이야. 침대가 비뚤어졌거나 마지막으로 닫은 사람이 너무 강하게 닫았을 거야. 우리는 어디서 자죠? 여자가 울 것만 같은 소리를 낸다. 쾅쾅 때리면 진동으로 튀어나와서 열리겠지. 미안하지만 관리인에게 해물을 좀 빌려와줘. 하라는 발길을 돌려 방금 들어온 곳으로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여자를 엿봤다. 복도에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해머가 있었지?
어디 뒀지? 아내에게 물어 해머를 꺼내 들고 나갔다. 복도 끝에 열려있는 문 가장자리를 가볍게 놓고 하는 하라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신이 뭘 하려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동기가 이상했다. 사나이는 밝은 방 한가운데 서서 굳게 닫혀진 문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얼굴을 이쪽으로 돌렸다. 오늘날까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상대를 향해 서로의 길이 지금 처음으로 교차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견을 방지해야 한다. 발견을 방지하지 않으면 하라는 졸린 듯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아, 실례. 부인에게 해머를 부탁하는 말이 들려서 난 옆방에 삽니다. 침대 선반 때문에 고생을 하는 모양인데 여기 우리께 있습니다. 사나이는 손을 뻗어 하란이 내미는 자루 쪽을 잡았다. 친절하게도 이번엔 이것으로 해볼게요. 고맙다는 듯이 웃었다. 하란은 훨씬 가까이 다가섰다. 손가락 끝은 옷의 한쪽 깃을 계속 밀어대고 있다. 사나이는 문의 위아래를 가볍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속을 태우는군요. 이런 구조의 침대는. 사나이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라는 졸린 듯한 그러나 빈틈이 없는 웃음을 계속 보이며 동의했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갑자기 문의 구석에서 어딘가에 끼어있던 스프링이나 조인트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사나이가 쾌활하게 말했다. 자, 이번에는 어떨까? 조금 뒤로 물러서세요. 이놈이 튀어나오면 부딪힙니다. 한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니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란에게 해머를 돌려준 그는 빈손이었다. 하란은 사나이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 바로 옆에 나란히 섰다. 문이 활짝 열리며 벽과 겹쳐졌다. 침대가 내려왔다. 급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사나이의 두 팔이 받쳐들었다. 침대 머리 쪽이 눈높이로 내려온 순간 하라는 쥐고 있던 해머를 재빨리 원을 그리며 내려쳤다. 해머는 사나이의 뇌를 파고들었다. 그와 동시에 사나이가 고꾸라졌기 때문에 내려친 해머는 마치 도중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다시 분노의 불길이 튀었다. 이번에는 몸의 안전을 위해서다. 불꽃 사이로 최초의 둔탁한 음향이 찾아왔다. 침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불꽃은 더욱 농도 짙게 튀어올랐다. 동시에 저주와 분노의 욕짓거리가 그것을 찢어놨다. 불꽃은 퇴색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투성이 해머를 들고 침대 옆에 꿇어 앉아 침대 저편의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었다. 타격은 최초의 일격만이 아닌 듯했다. 문 옆에 여자가 한 명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그녀를 모두가 안아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그 뒤쪽에는 다른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깐 기억이 있는데 자신의 아내였다. 누군가가 복도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빨리 여기요 여기. 어두운 그림자가 둘 뛰어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빨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사람 모두 등 뒤로 달려와 하란의 양쪽 팔을 잡았다. 그들은 해머를 빼앗았다. 나머지는 다만 사람들의 목소리뿐, 목소리들의 나무뿐이었다. 이 사람 죽었네. 이 남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예요. 방금 이사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머리가 돈 거예요.
그는 등 뒤에서 자신의 몸을 흔들어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째서 이런 짓을 했나? 하라는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무엇을? 다시 흔들어댄다. 무엇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했나? 말해보라고. 모른단 말인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의 시선은 침대에 가서 멎었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아, 그렇군. 알았다. 그 목소리는 공포의 여운이 있었다. 하라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봤다. 관리인이었다. 사실은 끼니를 굽는 놈이 있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잠자리조차 없어서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약 2주일 동안 이 빈방을 사용하도록 했죠. 별건 아닙니다. 극히 평범한 자선이었죠. 그랬더니 여러 사람으로부터 우유가 없어진다는 진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전에 자취를 감추었기에 나간 거로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벼운 내진탕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병원에 들려봤지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봐도 그 친구는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짐작이 가는군요. 이 사나이가 골탕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침대에 숨겼던 모양입니다. 내 친구는 정신이 들자 겁을 먹고 도망쳐서. 하라는 바보처럼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단 말인가? 이번엔 훌륭히 해냈잖아. 푸른 옷을 입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동료를 바라보며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폭행 상해를 숨기기 위해 살인을 하다니. 다른 사나이가 와서 수갑을 채우고 그를 복도로 끌어냈다. 하라는 주변에 감돌고 있는 불쾌한 냄새를 피해 몸을 돌렸다. 그 사나이는 죽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냄새죠? 뒤쪽에서 관리인이 한 사나이에게 설명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아래층에서 콘비프와 양배추 요리만 하는 너절한 사람 때문이죠. 고약한 냄새로 이웃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게 했습니다. 저 남자는 그 냄새를 착각해서